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드디어 아이오닉 7의 거의 모든 것이 다 공개됐습니다. 아니 이거 차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다 나오면 어떡해. 역시나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급의 자동차,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은 자동차인 데다가 공기 역학 성능도 엄청나게 좋아서 장거리를 갈 때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조금 더 공개된 모습 보시면서 아이오닉 7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아이오닉 7의 외관을 살펴보면요, 지금 공개된 거 이거 충전소에 서 있는 모습인데요, 거의 위장막이 없는, 거의 날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주행 모습도 찍혔는데 전면 라이트 이렇습니다, 후면 라이트 이래요. 외관이 대단하네요. 대단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일단 아이오닉 7은 우리가 처음 본 건 아니죠.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주행하는 모습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뒷모습도 살짝 나왔죠. 그리고 실내 모습도 이렇게 생겼다, 외관도 이렇다. 휠도 굉장히 독특하죠. 보통의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살이 있고 가장자리가 구멍이 있는데, 가운데가 구멍이 있고 가장자리에 살이 있다. 이거 아주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주행거리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말씀 드렸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곳이 3열까지 있는 7인승 전기차 있으면 좋잖아요. 카니발을 대체할 수 있는 팰리세이드보다 큰 전기차, 그런 것들 있으면 너무 편리할 거 아니에요. 식구가 4명까지는 승용차로 어떻게 되는데 5명이 되는 순간부터 야, 이거 승용차 조금 어렵지 않냐, 애가 3명이 되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는 곳이 카니발인데, 카니발 가솔린을 타자니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디젤을 사자니 디젤에 덜덜거리는 게 싫고 출력도 낮고, 결국에 7명이 넉넉하게 타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런 전기차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이 아이오닉 7입니다. 7인승이라서 7이냐고? 그것도 있겠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어쩌면 700km를 달릴 수 있어서 아이오닉 7 아닐까. 아이오닉 6는 유럽에서 600km 가잖아요. 아이오닉 7은 700km 가야지. 그리고 가격도 좀 중간 트림 정도의 가격이 7천만 원이다 해서 아이오닉 7 아닐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외관을 좀 더 살펴보면요, 외관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번에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지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앞부분을 보면요, 야, 이게 이럴 줄은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넓은 띠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넓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요 가운데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래픽이 막 나타날 것이다, 소니 아필라처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행씬이 나왔어요. 주행씬을 보면 여기에 별게 없네. 램프네. 그냥 램프만 있으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면의 크기가 거의 한 이만큼이거든요. 한 뼘 정도의 길이로 이만큼이 있는 건데, 그냥 램프 하나 넣었다. 램프가 하나는 아니지, 램프가 3줄이나 들어가긴 하네요. 그 안에 그래픽 같은 게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여기서 막 영상이 막 나오고 글씨가 막 지나가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램프가 3개 있는 거 가지고서 글씨를 쓰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긴 한데, 영어 알파벳이라면 또 가능할 것 같네요. 전자시계 같은 데 보면은 적은 픽셀 가지고서 여러 글씨를 지나가게 하니까, 그런 것들 글씨 지나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어요. 윗부분의 양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DRL인 것 같고, 가운데는 이렇게 일자 램프를 픽셀 라이트로 이렇게 쫑쫑쫑쫑쫑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일자 램프인데 픽셀 라이트를 사용한다. 일단 멋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세로형 헤드램프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MLA죠. 그러니까 MLA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이 램프가 여러 개 있는 게 MLA가 아닙니다. MLA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램프 중에 몇 개가 실제로 렌즈 어레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렌즈가 촘촘촘촘한 렌즈가 박혀있는 그런 헤드램프를 제네시스가 갖고 있는 거죠. 제네시스에는 MLA를 쓰는데 현대에는 MLA를 쓰는 차가 지금까지는 없죠. 이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도 여러 개 박혀 있지만 이게 MLA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램프가 여러 개 박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더 궁금한 건 요 앞에 있는 요 일자로 쭉쭉쭉쭉 돼 있는 이거까지 지금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헤드램프 빛이 비춰져서 이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하던데, 저거의 용도가 뭐지? DRL처럼 그렇게 멋있게 비춰질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걸까요? 굳이 멋을 위해서 거기다가 램프를 하나 더 달아? 아이오닉 5도 가만 보면 앞쪽에 그릴처럼 이렇게 총총총총총 이런 식으로 램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걸 헤드램프 쪽에다 붙인 건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램프처럼 켜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지금 보면 아래쪽에 홈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홈은 액티브 셔터 그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어떤 주행씬에서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또 레이더가 있습니다.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걸 가만 보면 이게 딱 위치상 그리고 각도상 보면 라이다예요. 라이다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HDP를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HDP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HDP 어떻게든 만들어서 아이오닉 7에 처음 넣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앞부분 디자인은 그렇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은 여기 휠하우스네요. 휠하우스 부분의 외곽의 윤곽을 보면 네모나고 뒤쪽에도 이렇게 네모난 느낌이 이렇게 드네요. 야, 요게 콘셉트카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콘셉트카가 이렇게 생겼고 양산차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지? 윈도우 라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양산차를 가지고서 콘셉트카를 디자인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콘셉트카와 양산차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일자 램프와 양쪽에 있는 DRL 부분이 콘셉트카는 굉장히 얇아서 세련된 느낌을 줬는데 이 양산차에선 이게 좀 통통한 느낌이 들어서 차가 전체적으로 좀 둥실둥실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아, 여기 가운데 이게 아마 일자 램프로 쭉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랜저라든지 아니면 스타리아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자동차들하고 같은 방향을 가지 않을까. 가운데까지 램프 영역이 있는데 이걸 안 켤 이유가 오히려 없죠. 그래서 아마 일자 램프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행씬 중에는 전면 깜빡이가 들어오는 장면도 있는데요. 전면 깜빡이가 들어올 때 이 윗부분에 DRL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DRL이 꺼지고 깜빡이로 깜빡깜빡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이게 램프가 세 줄로 돼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일자 램프 그리고 그 위아래로 깜빡깜빡 하는 게 같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전면부를 봤을 때 굉장히 존재감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자 램프가 있는 다른 차의 모습을 또 보면 충전소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일자 램프가 쭉 이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그 일자 램프가 그냥 일자가 아니고 그 중간이 끊어져 있는 픽셀 라이트를 또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오닉의 특징이 픽셀 라이트고 아이오닉이 아닌 가솔린 차들의 특징은 다 일자를 그냥 이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로형 램프 그리고 안쪽에 램프가 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 아주 특이하게 보이는데 이 램프 부분이 마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전에 봤을 때 그 에스컬레이드의 세로 램프가 마치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일지 요걸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지금 세 가지의 디자인이 포착됐는데요. 일반 미러는 네모난 요 미러가 아니라 아마도 이렇게 세모난 미러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차는 공기역학을 굉장히 중시한 자동차니까 이렇게 미러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걸 선택하겠죠. 그리고 이 차는 사이드 미러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사용하고 있네요. 굉장히 작아서 공기역학을 극단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테슬라 사이버트럭처럼 조금 더 이렇게 클래딩 같은 것에다가 붙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진짜 사이드 미러 있던 위치에다만 달아야 되는가? 그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 있나 싶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옵션으로 채택하니까 사이드 미러를 달려면 거기다 달아야 되잖아. 사이드 미러를 안 달면 거기 구멍이 뽕 뚫리잖아. 그러니까 뽕 뚫리는 걸 보지 못하고 거기다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또 단다는 거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 위치로는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운전자한테는 그 운전자의 시선이 거기 있으니까 사이드 미러 위치로는 좋은데 공기역학에서는 정말 안 좋은 위치고 디지털로 바꿨을 때 좀 더 의미 있게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역학적으로 차체 일부에 녹여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죠.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약간만 더 생각해서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또 공개된 게 있습니다. 주행 모습 중에서 제동을 하는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깜빡이를 켜고서 제동을 한 건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제동을 할 때 모습을 보면 요렇게 생겼네. 야, 요 램프가 요렇게 켜질 줄은 몰랐어요. 모두 픽셀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차체의 윗부분, 옆부분 전체 이렇게 이 전체를 다 램프로 가득 채웠네요. 램프를 이렇게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굉장히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픽셀이라는 것은 네모 반듯한 거잖아요. 그래서 픽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컴퓨터의 픽셀들, 픽셀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죠. 그런 영상들 보면 픽셀들이 다 정확하게 픽셀 모양이지 픽셀이 곡선이면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게다가 그 픽셀 같은 걸 일자로 이었는데 그 중간이 살짝 떨어져 있으면 그게 또 불편해. 아,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다. 좋은 걸 좋게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몇 개 조금 이상한 거를 그걸 너무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아무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 이렇게 줄이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자리 저 부분이 왜 끊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픽셀이 일자여야지 픽셀이 왜 휘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픽셀이 이렇게 네모 하다가 갑자기 네모가 커져. 저게 맞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램프가 위는 한 줄인데 밑은 두 줄이잖아요. 그리고 넓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차가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튀어나오는 걸 이 램프로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쪽에 있는 팬더가 앞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쿼터 뷰에서 봤을 때는 옆 부분이 튀어나온 게 지금 위장막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뒷부분에서 봤을 때 보시면 숄더라고 하는데 이 숄더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숄더가 툭 튀어나와서 앞으로 쭉 이어온 거, 이게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라든지 벤테이가라든지 이런 차들을 보면 옆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한데 그런 차들이 그렇게 튀어나왔다고요. 이게 뭐 롤스로이스급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말만 하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자동차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기역학 성능을 크게 강조한 자동차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기역학 성능을 강조했다는 건 뭐예요?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 더 멀리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또 뭐다? 배터리를 줄여도 같은 거리를 갈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EV9은 99.8kWh 배터리를 장착한 차만 나오는데 지금 아이오닉 7 같은 경우는 70kWh 배터리를 갖고도 비슷한 거리를 갈 수 있다면 가격에서 벌써 한 1000만원 이상 더 싸게 내놓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실 거로 굳게 믿습니다. 이 차는 공기역학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한 부분이 있죠.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랜저라든지 최신 자동차들은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요. 사이드 미러도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휠도 상대적으로 좀 작은 휠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루프렉 같은 경우도 그냥 공중에 띄우는 루프렉이 아니라 차체에 딱 붙여서 정말 얄쌍하게 붙는 그런 루프렉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체의 디자인도 앞쪽에서부터 둥글게, 윈드실드라고 얘기하는 앞유리도 정말 많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앞유리가 많이 누운 자동차는 SUV 중엔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유리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와이퍼의 크기도 같이 커질 걸로 생각됩니다. 와이퍼 이렇게 움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로 길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루프가 위에서 뒤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아니, 차가 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빤빤하게 만들어야지 뒷좌석이 넉넉하지 라고 하실 텐데, 사실 공기역학을 위해서는 뒤가 점점 내려가는 게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합니다. 공기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굉장히 복잡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CD라고 우리 얘기하는 게 있어요. 코이피션트 드래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항 개수예요. 공기 저항에 대한 개수가 아닙니다. 저항에 대한 개수. 그러니까 저항을 곱하는 거예요. 뭐에다 곱하냐? 전면 투영 면적에다가. 자동차를 전면에서 봤을 때 이 차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다 테두리를 쳐서, 그래서 그 가장 튀어나온 부분의 면적에다가 코이피션트 드래그를 곱하면 그러면 이 차의 저항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항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CD 값을 낮추기 위해선 차체를 더 키우는 게 유리합니다. 더 키워서 천장을 높여야 돼요. 천장을 높이고 뒤로 갈수록 천장을 낮춰야 돼. 이 CD 값은 차의 크기랑은 관계가 없고 차의 형상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모 반듯한 것의 코에피션트 드래그는 1 정도 됩니다. 이게 물방울로 가면 갈수록 0.1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도 물방울처럼 천장은 굉장히 높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보면 승객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이 승객의 머리 위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이 있는 이유는 CD 값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 이상하게 마케팅적으로 CD 값을
내세우는 면이 계속 있는데요. CD 값도 중요하지만 전면 투영 면적에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D 값만큼 중요한 건 전면 투영 면적입니다. 차체를 키우면서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차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들고 그리고 공기저항 개수를 조금 더 희생해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차는 1열, 2열, 3열까지 있는 차인데 지금 CD 값을 위해서 3열의 머리 공간을 조금 희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일단 마케팅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CD 값이 역대 최저다. 지금 세계 최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이 차의 CD 값이 나오게 되면 이 CD 값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차 저는 앞면에서는 조금 내 취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뒷면에서는 꽤 콘셉트카 같고 아이오닉 전에 나왔던 세븐 컨셉트에 있는 뒷모습하고도 좀 비슷하고 볼보의 느낌도 살짝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나름 이 뒷부분은 괜찮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3열까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꽤 만족스럽게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격만 잘 나오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내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으시나요? 무선 충전 포트가 하나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산타페 오너의 산타페 부심, 무선 충전 패드가 산타페가 더 많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슈케어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네요. LG의 슈케어 요게 들어간다고. 뭐 제뉴인 액세서리로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콘솔 박스가 산타페처럼 앞으로도 열리고 뒤로도 열리는 형태예요. 앞으로 뒤로 다 열리는 형태인데 그 밑에 보면 서랍장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 냉장고를 제뉴인 옵션으로 넣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여러가지 업체들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현대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업체와 손잡는 모습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는 모습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네요. 자, 이 차 언제 공개되느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됩니다. 올 6월에 공개되는 건데요. 그 전에 티저라든지 이런 것들 공개되겠죠. 이 세븐이란 자동차 콘셉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양산되는 모습을 보니까 꽤 기대가 되고 앞으로 또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게 될지 실용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 함께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